불륜과 배신으로 얼룩진 온정시장의 밤이 지나고 주아와 현빈 앞에는 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갈수록 두 집안을 묶고 있는 악연의 쇠사슬은 더욱 단단히 조여옵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적으며 눈물 짓는 주아와 새엄마 차세리의 독리를 피해 아버지를 지키려는 현빈. 하지만 오늘 밤 김소혜가 던진 의문의 서류 한 장이 30년 전쟁의 진짜 도화선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인 줄 알았던 악연의 시작이 사업적 배신이었다면 사랑조차 사치인 두 사람의 위태로운 로맨스, 그 처절한 서막이 열립니다. 한성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꽤 오래전부터 혼자서만 알고 있던 것처럼요. 두 집안이 한자리에 모여 아수라장이 됐던 그날 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또 누군가는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소란이 다 가라앉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맞닥뜨린 건 뜨거운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차갑고 고요한 밤이었는데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섭고 더 아팠습니다. 한성민은 안방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꺼운 비닐 커버가 세월의 먼지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한성민은 그걸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만 보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데만 몇 분이 걸렸는데요. 그 몇 분 동안 한성미의 얼굴엔 여러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함인지 한성미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을 그런 표정이었어요. 사진첩 속엔 젊은 시절의 한성미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환하고 훨씬 가벼워 보이는 얼굴로 웃고 있었는데요. 그 옆엔 누군가의 손이 살짝 걸쳐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손은 사진의 절반 정도에서 잘려 있어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성민은 그 사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가 이내 사진첩을 덮어버렸어요. 덮고 나서도 손을 치우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는 공주아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공주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눈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민용길과 이희경의 불륜이 가족들 앞에서 터지던 순간 양동숙이 내뱉던 비명 같은 울음소리, 차세리가 차갑게 이제 두 집안은 끝이에요 라고 선언하던 그 목소리까지 전부요. 공주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엔 현빈이 보낸 문자가 떠 있었는데요. 오늘 너무 힘들었지? 나도 지금 너 생각 중이야. 공주아는 그 문자를 10번쯤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읽고 두 번째는 좀 더 천천히 읽고 세 번째부터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어요. 양현빈이 이 문자를 보내면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어디에 앉아서 보냈을까? 혼자였을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공주아는 문득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답장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뒤집어 엎었어요. 화면이 아래로 가게 자기 눈에 안 보이게. 그래도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중학생이었던 현빈이 골목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날 공주아가 얘 건들지 마 라고 소리쳤던 그 순간이요. 그때 현빈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구원받은 것 같은 그 눈빛. 공주아는 그 눈빛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떠올리니까 선명했습니다. 유학 떠나기 전 돈가스 집에서 꼭 돌아올게 잊지 말라던 말도요. 공주아는 그때 기억하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현빈이 돌아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묘하게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어요. 원수 집안. 공주아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이원과 양지 바른한 이원. 30년 넘게 서로를 갈아먹어온 두 가문. 오늘 그 악연이 또 한 번 폭발했고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현빈의 문자 한 통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기 자신이 공주아는 솔직히 조금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편 양현빈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빈이 거실에 들어섰을 때 차세리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다리를 모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자세였는데요. 현빈은 그 자세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차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빈아 앉아. 현빈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차세리를 내려다봤는데요. 그것 자체가 이미 이 대화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세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일 봤잖아.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불륜이 터지고 난리가 나고 결국 우리 집안 이름이 또 거기 엮였어. 현빈아, 이번 기회에 공주아 씨랑은 선을 그어. 넌 이사야. 태양그룹 패션사업부 이사.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현빈은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차세리의 말을 듣는 동안 그의 턱선이 살짝 굳어졌는데요.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번 일이 공주아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차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집안에서 태어난 건 걔 선택이 아니어도 저 집안에 엮이는 건 네 선택이잖아. 현빈아, 난 네가 이 집안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길 바라는 거야. 현빈은 잠깐 차세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진심이 있는지 아닌지 현빈은 늘 잘 모르겠었는데요. 차세리는 현빈의 새엄마였지만 처음부터 그 관계가 따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양동익이 차세리와 재혼했을 때부터 차세리와 현빈 사이에는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있었어요. 차세리가 현빈을 대놓고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으로서 바르게 선다는 게 뭐예요? 현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 안에 날이 서 있었어요. 차세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게 말했는데요. 내 편이 돼 달라는 거야. 현빈은 그 말이 내 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차세리가 의미하는 건 아버지 편도 현빈 자신의 편도 아닌 차세리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 아버지 편입니다.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면요. 그 한마디에 차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분노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인지 쉽게 읽히지 않는 그 흔들림이었는데요. 차세리는 금방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핸드폰을 꺼내서 공주아에게 보낸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현빈은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화면을 끄지 못하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버지 집안, 차세리의 계략, 공주아 집안과의 충돌, 그 모든 것 사이에서 현빈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었는데요. 그 질문의 답이 늘 공주아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게 현빈에게는 희망이자 짐이었습니다. 공주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현빈이 발 딛고 있는 땅은 점점 더 흔들리는 구조였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현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세리가 아까 말할 때 눈빛이 흔들렸던 게 현빈의 머릿속에 자꾸 걸렸습니다. 차세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오랫동안 그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유독 그게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차세리가 공주아의 어머니 한성미에게 불륜 루머 사진을 유포한 사건만 해도 단순한 집안 싸움이라기엔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거든요. 그 배경에 더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현빈은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패션사업부 사무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컴퓨터를 켰고 커피를 마셨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말이 줄었고 눈치가 늘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괜히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젯밤 두 집안 사이에서 벌어진 소란이 얼마나 빠르게 회사 안으로 번졌는지 출근길에 이미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앞에 두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걷고 있었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공주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거의 못 잔 탓인지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지만 공주아는 그걸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공주아이기 전에 디자이너로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양현빈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는데요. 현빈은 걸음을 멈췄고 공주와도 멈췄습니다. 한 2, 3초쯤 됐을까요? 그 짧은 정지 안에 어젯밤의 문자, 전화, 두 집안의 싸움, 옥상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전부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을 건 건 현빈이었는데요. 어젯밤에 밥은 먹었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식한 듯 낮게 물었습니다. 질문 자체는 단순했지만 공주와는 그 안에 담긴 게 밥 걱정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냐는 말이었고 어제 답장 안 한 거 알아라는 말이었고 그래도 나 여기 있어라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공주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딱 그 세 글자였습니다. 최대한 직업적으로 최대한 거리를 두는 어조였는데요. 현빈의 얼굴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담담하고 이해한다고 하기엔 조금 아파 보이는 그 표정이었어요. 공주와는 그 표정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리면서 지나쳤습니다. 현빈은 한동안 공주와의 뒷모습을 바라봤는데요. 걸음걸이에서 피곤함이 느껴졌고 어깨를 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버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빈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디자인팀 사무실에 들어선 공주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는데요. 화면을 보고 있으면 어젯밤 장면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공주와는 억지로 디자인 파일을 열고 마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소희가 다가왔습니다. 김소희는 공주와의 자리 옆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걸었는데요. 목소리는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릴 만큼의 볼륨으로 말했습니다. 공 선배, 어제 양가 어른들 싸움 소문 이미 다 돌았어요. 팀 분위기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주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딱 그 두 글자였는데 공주와의 손은 마우스를 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소혜의 말이 걱정인지 아닌지 공주와는 확신이 없었어요. 홈쇼핑 방송 사고 때도 그 배우에 소혜가 있었다는 걸 공주와는 알고 있었거든요. 대면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또 공주와의 옆에 서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공주와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소혜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공주와는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는데요. 단순히 공주와를 싫어해서?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걸까? 공주와는 그 답을 아직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태양그룹 부사장 황보혜수의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황보혜수가 양현빈을 불렀습니다. 현빈이 들어서자 혜수는 서류 몇 장을 집어들고 있었는데요. 창 쪽을 향해 서서 현빈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수가 늘 하는 방식이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잠깐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게 혜수의 습관이자 방어였습니다. 잠시 후 혜수가 돌아섰습니다. 현빈 씨 앉아요. 현빈이 앉았습니다. 혜수도 책상 건너편에 앉았는데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일 알아요. 두 집안 사이에서 꽤 큰 소란이 있었다고요. 그게 벌써 그룹 내부에도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집안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현빈 씨가 공주아 씨랑 가깝다는 걸 이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빈은 혜수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면서도 기다렸습니다. 혜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공주아 씨 관련 민원 보고서예요. 홈쇼핑 사고 여파가 아직 완전히 수습된 게 아니고 여기에 이번 집안 스캔들까지 더해지면 팀에 부담이 돼요. 이사로서 판단해줘요, 현빈 씨. 현빈은 서류를 받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어요. 혜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팀 안팎으로 잡음이 있다는 건 현빈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그건 공주아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였습니다. 현빈은 그걸 할 수 없었습니다. 공주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버티고 있는지 현빈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공주아 씨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예요. 현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 차세리에게 했던 것처럼 낮고 차분했는데요. 팀 분위기 문제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주와 실개인을 어떤 조치의 대상으로 보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혜수가 현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 뭔가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상사와 직원 사이의 시선이라고 보기엔 조금 온도가 달랐습니다. 혜수는 양현빈이 태양그룹에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현빈을 알고 있었고 그 오래된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혜수는 그걸 꺼내지 않았고 현빈도 그걸 꺼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서류를 도로 걷었습니다. 알겠어요. 현빈 씨 뜻대로 해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온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현빈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혜수의 얼굴을 다시 봤는데요. 혜수가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현빈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힌 후 혜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동작 하나에 혜수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혜수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위원회 원장실은 오전부터 조용했습니다. 진료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공대한은 원장실 안에 앉아 있었는데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책상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공대한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한성미가 들어왔습니다. 한성미는 공대한과 눈을 맞추지 않고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는데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안에 뭔가 눌려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당신 이희경 씨와 언제부터였어요? 공대한이 말이 없었습니다. 한성미는 기다렸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이미 대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기다렸어요. 이 침묵이 얼마나 긴지 한성미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냉정하려 했던 것 같은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냉정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공대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미야, 나도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한성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 것처럼 몸을 돌렸는데 공대한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성미는 잠깐 멈췄습니다. 공대한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뿌리치기 전에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눈 감음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기억인지 아니면 그 기억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물음인지. 한성미는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더 나쁜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렸는데요. 한성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아주 낮게 한마디 더 했어요. 오늘 진료 마치고 나서 우리 제대로 얘기해요. 주아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공대한은 혼자 남겨진 원장실에서 한참 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는데요. 이희경과의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시작점을 되짚으려 해도 쉽게 되짚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되짚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어요. 되짚는 순간 그게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양지바른 한의원 앞은 아침부터 조용했습니다. 양동숙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의원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양지바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오래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간판 아래서 얼마나 많은 날을 보냈는지 지금 이 순간 그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름처럼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 있는 한의원이었는데 오늘은 그 햇살이 오히려 눈이 부셔서 불편했습니다. 그때 민용길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민용길이 차에서 내리면서 동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도 아닌 얼굴이었어요. 어젯밤 다 들통난 상황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 아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게 양동숙에게는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숙아, 집에 가자. 민용길이 말했습니다. 양동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어디가 집인지 모르겠어. 그 말이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는 걸 민용길도 알았을 겁니다. 집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 주소가 아니라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양동숙은 그 공간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그 옆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옆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용길이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양동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양동숙은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서 그냥 넘기려 했는데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더 있어요. 만나실 수 있어요? 양동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만 멈춘 게 아니라 숨도 잠깐 멎는 것 같았는데요. 사실 더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양동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자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젯밤부터 자신이 느끼고 있던 어떤 불안한 직감, 전부 다 터져나오지 않은 게 더 있다는 느낌이 이 문자로 확인된 것 같았습니다. 양동숙은 민용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는데요. 오늘은 각자 있자. 민용길이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양동숙은 이미 자기 차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용길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결국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리를 두는 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민용길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양동숙은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은 다음 핸드폰을 꺼내 그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는데요. 답장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로 한참 있었어요. 이걸 눌러야 하는지, 누르면 뭘 알게 되는 건지, 알게 되면 그게 지금보다 더 나을지 아닐지 그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동숙은 눌렀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그 짧은 답장 문자를 보내고 나서 양동숙은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는데요. 눈물이 나려는 걸 억누르는 것인지 아니면 눈물이 나지 않아서 더 힘든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악연. 두 집안의 악연. 그 악연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른들이 쌓아온 이 오랜 갈등의 진짜 이유가 뭔지를 어쩌면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날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날수록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에 놓인 벽이 단순히 집안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게를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물음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밀당의 정점. 마이너스. 현빈은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 남아 있었는데요. 공대한. 공주아의 아버지였습니다. 현빈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잠시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공주아가 기대서 야경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서서 현빈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야경 어딘가에 공주아가 지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공대한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 이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공주아의 아버지가 현빈을 찾는다는 것. 양씨 집안과 공씨 집안이 지금 이 순간 최악의 관계인 상황에서 그 반대편 집안의 가장이 상대 집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건 분명히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혼자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빈은 천천히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공주한테는 오늘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공대한을 먼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공주아를 위한 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공주아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냥 말하면 됐잖아. 11번째 이유가 있다고? 그게 뭔지도 알면서 왜 자꾸 삼키고 있는 건지. 공주아는 계단 난간을 한번 탁 쳤는데요. 손바닥이 약간 얼얼했습니다. 그러다 계단 중간쯤에서 공주아는 멈췄어요. 멈추고서 생각해보니 현빈이 전화를 받으면서 돌아섰을 때 잠깐 보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한 것 같기도 한 그 표정. 단순히 업무 전화였다면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주아는 그게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알고 싶었는데요. 동시에 그걸 굳이 알아야 하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주아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무 연락도 없는 화면을 한번 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 현빈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공주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그러면 안 돼. 공주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갔는데요.
그 중얼거림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건지 아니면 감정을 억누르려는 건지 사실 공주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그날 밤 공주와는 방 안에서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 1. 원수 집안. 2. 직장 상사. 3. 부모님이 허락 안 해. 4. 지금 두 집안 상황이 최악. 5. 회사에서 소문나면 내 커리어에 문제 생긴다. 6. 감정이 앞서면 나중에 더 크게 다친다. 7. 그 사람 집안도 문제고 내 집안도 문제다. 8. 이런 상황에서 연애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다. 9. 내가 먼저 좋아하기 시작하면 내가 더 많이 다친다. 10. 이미 너무 좋아서. 공주와는 10번째 항목을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올려 10번째 항목을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화면을 봤는데요. 9가지 이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0번째를 지우고 나니 나머지 9개가 전보다 조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들인 건 맞는데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감정을 전부 덮을 수는 없다는 걸 공주와는 이 순간 조금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공주와는 메모장을 닫고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늘 옥상에서 현빈이 11번째는 없어?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는데요.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공주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두근거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게 멈추질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패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차세리가 20년 넘게 살아남은 방식이었는데요.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한 의원 사이의 오래된 전쟁에서 차세리는 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양동익과 결혼하면서 양지바른 집안으로 들어왔지만 차세리는 처음부터 그 집안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들어온 건 맞지만 그게 차세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차세리에게는 차세리만이 알고 있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차세리는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현빈이 거실에서 전 아버지 편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는데요. 그 말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차세리는 현빈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내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현빈이 자신의 편에 서주길 바란 건 순수하게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현빈이 이 집안에서 자신에게 방패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패를 잃는다는 게 차세리는 불편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요. 갈색 종이 봉투였고 오래된 것인지 가장자리가 약간 낡아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그 봉투를 꺼내서 손 위에 올려놨는데요. 열지는 않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차세리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번 꺼내봤고 여러 번 쓸까 말까를 고민했고 그때마다 다시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봉투였습니다. 차세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신호가 몇 번 가다가 연결됐습니다. 차세리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말했어요. 그 사진 아직 가지고 있지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리는 들으면서 눈을 가늘게 떴는데요.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세리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깊숙이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꺼내기 쉬운 곳에 언제든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뒀는데요. 그 행동 하나가 차세리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무엇인지, 차세리가 누구에게 전화를 건 건지, 이 사진이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실마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명정대한 의원, 그리고 한성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차세리가 몇 달 전에 한성미를 불륜녀로 몰았던 사진을 커뮤니티에 유포했을 때도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가 찍은 건지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거든요. 지금 차세리가 꺼낸 카드가 그때와 연결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카드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세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이 살짝 지워진 채였는데 그 민낯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지금까지 차세리가 해온 것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차세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아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공주아는 일부러 자리를 더 오래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나가는 동안에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팀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쯤 되어서야 겨우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현빈을 피하려는 거라는 걸 공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아는 것과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공주아는 발걸음을 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공주아 자신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냥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에 가면 엄마 얼굴을 봐야 하고 엄마 얼굴을 보면 어젯밤 일이 다 떠오를 테고 그러면 또 한 번 그 무게를 고스란히 느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주아는 계단을 택했고 계단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 옥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어왔는데요. 공주아는 눈을 살짝 찡그렸다가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옥상은 비어 있었어요. 탁 트인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낮 동안 눌러두었던 숨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아는 난간에 기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빌딩 불빛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는데 저 많은 불빛 아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내 사정이 특별히 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위로요. 그 상태로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아는 돌아보지 않았는데요. 발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걸음 속도, 발을 딛는 방식, 뒤꿈치보다 앞쪽으로 걷는 그 습관. 양현빈이었습니다. 현빈이 공주아 옆에 와서 섰습니다. 가까이 하지만 닿지 않는 거리였는데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는 게 어쩌면 두 사람 사이의 지금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완전히 가까워지지도 않았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은 그 거리. 먼저 말을 꺼낸 건 현빈이었습니다. 피하는 거 알아. 낮은 목소리였는데요. 비난하거나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공주아는 난간 위에 얹은 손가락에 힘을 살짝 줬어요. 이사님, 저는 지금 피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공주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현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공주아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여유가 공주아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는데요. 현빈이 닥달하거나 답을 강요하면 오히려 방어하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기다려주는 건 공주아의 방어막이 어디에 부딪혀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공주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요. 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야경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공주아 쪽으로 옮겼는데요. 공주아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듣고 싶어? 현빈이 물었습니다. 공주아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차피 다 알잖아요. 원수 집안이고 직장 상사고 부모님이 허락 안 하고 지금 두 집안 상황이 어떤지도 이사님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게 이유야? 현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낮아졌는데요. 부드럽지만 진지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이유는 그게 다야? 공주아가 입술을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공주아도 알고 있었어요. 10번째 이유는 말하기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그게 바로 이미 너무 좋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집안도 회사도 상황도 다 제쳐두고 그냥 이 사람이 좋다는 감정이 벌써 꽤 깊은 곳에 자리 잡아버린 게 공주아에게는 제일 무서운 이유였어요. 현빈이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딱 한 걸음이었는데 공주아는 그 한 걸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고 난간을 잡은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더 꽉 쥐어졌어요. 11번째는 없어? 현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데서 들렸는데요. 공주아는 천천히 현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걸음이었는데 눈이 마주치고 나니 그 한 걸음이 훨씬 짧게 느껴졌어요. 현빈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공주아를 보는 눈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 깊이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고 있었는데 공주아는 그 눈을 마주하고 있자니 머릿속에 쌓아둔 10가지 이유들이 한 번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논리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공주아는 이 순간 아주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었어요. 공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현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공주아는 말을 멈췄어요. 현빈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좁아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는 그 변화가 공주아 눈에도 보였어요.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 공주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빈이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현빈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게 공주아에게 들리지 않도록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공주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선이 굳어 있었어요. 전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현빈의 몸 전체가 긴장해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공주아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서운했는데요. 서운한 게 아니라 허탈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막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온 것도 그렇고 현빈이 뒤돌아선 것도 그렇고 공주아는 그 장면이 자꾸 이 둘의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하면 뭔가가 끼어들고 말하려고 하면 타이밍이 엇나가는 것. 집안 악연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주아는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조금 지쳤습니다. 공주아는 조용히 옥상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빈이 전화를 끊고 돌아봤을 때 공주아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현빈이 한 발 내딛다가 멈췄습니다.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전화 내용이 더 급한 건지 두 가지 사이에서 그 짧은 순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현빈은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닫힌 옥상 문을 한참 바라봤는데요. 방금 전 공주아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춘 그 눈빛. 11번째 이유가 뭔지 현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직접 듣고 싶었는데 오늘도 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그 시각 카페 한켠에서는 양동숙이 김소혜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동숙은 소혜가 보낸 문자를 받고 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고 만나자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더 있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미 어젯밤에 민용길과 이희경의 불륜이 터진 마당에 사실이 더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숙은 나왔어요. 소혜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숙이 맞은편에 앉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소혜는 태양그룹 디자인팀 직원이고 동숙은 양지바르나니언 집안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둘이 이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비정상을 만들어낸 게 소혜 쪽이었습니다. 동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소혜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표정이 읽기 어려웠는데요.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계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그 얼굴이었어요. 저 태양그룹 디자인팀 김소혜예요. 공주와 선배랑 같은 팀이고요. 번호는 회사 내부 연락처로 알게 됐어요. 죄송해요. 그게 먼저였어야 하는데. 동숙은 소혜를 가만히 봤습니다. 공주와 같은 팀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공주와는 현빈과 얽혀있고 현빈은 동숙의 아들이었어요. 이 연결고리가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소혜가 다른 의도로 동숙에게 접근한 건지 동숙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소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드리기가 좀 애매했는데요. 근데 아주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공주와 선배가 알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동숙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었는데요.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동숙이 첫 장을 보는 순간 동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면서 동숙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중간쯤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됐고 마지막 줄쯤에서는 표정이 아예 사라졌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양지바르나니언 설립 자금 출처 관련 내부자료 공명정대한의원 초기 한방 처방 특허 활용 경위. 동숙은 종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고 있었는데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소혜가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동숙은 소혜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왜 공주와도 아니고 자신에게 먼저 들고 온 건지, 이게 선의인지 아닌지 머릿속에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그 질문들에 소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소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소혜가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놓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동숙은 소혜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종이로 시선을 내렸는데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초기 특허, 양지바르난 의원 설립 자금,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두 집안의 30년 악연은 단순히 오래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고 그 위에 집안이 세워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동숙은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동숙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핸드백 안에 넣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자료를 누구에게 먼저 보여줘야 하는지, 공주아에게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두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 동숙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는데요. 핸드백을 꼭 쥔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걷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소희는 카페에서 멀찍이 떨어진 골목에 세워진 차 안에서 동숙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무 표정이 없었는데요. 전화기를 꺼내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건지도 알 수 없었어요. 소혜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동숙의 뒷모습을 한번 보고 차를 출발시켰는데요. 소혜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왜 이걸 동숙에게 먼저 가져간 건지, 그리고 방금 전 문자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을 가장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공대한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태양그룹 근처도 공명정대한 의원 근처도 아닌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는데요.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하고 누군가 봐도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공대한이 그 자리를 골랐다는 게 이 만남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성격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현빈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공대한을 발견하고 걸어가서 맞은편에 앉았는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공대한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는데 손마디가 약간 하얗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게 긴장인지 피로인지 현빈은 첫눈에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쁜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현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공대한은 잠시 커피잔만 내려다봤는데요. 말을 꺼내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걸 두 번 반복했습니다. 뭔가를 꺼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집안이랑 양씨 집안 사이에 내가 오래 숨겨온 게 하나 있어요. 현빈이 공대한을 봤습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막상 그 말이 나오니 등이 살짝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대한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공명정대한 의원이 막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때 공대한의 아버지, 그러니까 공주아의 할아버지가 개발한 한방 처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특정 만성 통증에 효과가 뛰어난 처방이었는데 그게 한의원 성장의 기반이 됐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공대한의 아버지는 그 처방에 대해 특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되기 직전에 비슷한 처방이 다른 이름으로 먼저 등록이 됐는데요. 그 등록인이 양지바르난 의원 측 인물이었습니다. 현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자기 집안과 연결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빈은 바로 알았거든요. 공대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공대한의 아버지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절차는 복잡했고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그 싸움이 길어지면서 두 집안 사이의 감정이 돌이킬 수 없게 굳어버렸고 결국 그게 30년 악연의 진짜 시작이었다고요. 그때 양씨 집안 쪽에서 우리 처방을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나도 오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공대한이 멈췄습니다. 현빈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그걸 넘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빈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면서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였는데요? 공대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현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해서 공대한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공대한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는 건지가 느껴졌습니다. 공대한이 다시 현빈을 봤습니다. 내가 현빈 씨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주아한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나오기 전에 양씨 집안 쪽에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쯤 있었으면 해서요. 주아는 아직 몰라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현빈은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공대한이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 양씨 집안 아들에게. 그게 공대한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는지가 그 투박한 말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고 싶은데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 그 고백이 현빈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빈이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공대한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현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커피를 마셨는데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서로를 조금 가깝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공대한과 현빈은 두 집안의 악연과 별개로 공주아를 아끼는 사람들로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현빈이 카페를 나오면서 공대한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 중에 처방을 넘긴 사람. 그게 누구인지 공대한은 말하지 않았는데요. 현빈은 그 이름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30년 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빈은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공주아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공주아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대한이 주아는 아직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알려야 할 때와 방법을 지키는 게 지금 현빈이 공주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양지바르난 의원이 있는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차세리는 한 의원 원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서랍에서 꺼낸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약간 바랬고 가장자리가 조금 구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장면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차세리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는데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족도 아닌 그 표정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성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미의 옆에 차세리가 너무 잘 아는 얼굴이 있었는데요. 그 얼굴은 공씨 집안 사람도 양씨 집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이 두 집안의 악연 사이에서 누구도 이름을 꺼내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차세리가 몇 달 전에 한성미를 불륜녀로 몰기 위해 커뮤니티에 유포했던 사진은 사실 이 사진에서 한 장면만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전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건 나머지 부분이 단순히 한성미의 문제가 아니라 차세리 자신에게도 얽혀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공개하면 한성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차세리 자신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빈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했고 공대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낌새가 느껴졌고 동숙이 뭔가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도 차세리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차세리를 향해 조여드는 느낌이었는데요. 차세리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몰리기 전에 먼저 치는 것. 그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남은 방식이었거든요.
차세리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연결됐어요.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상대방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세리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쓸 작정이었어요. 차세리가 원장실 불을 끄고 나가면서 복도 창문으로 바깥을 잠깐 봤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조용했는데요. 차세리는 그 어둠을 향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야지. 그 말이 두 집안의 악연을 끝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 한 방을 날리겠다는 건지 듣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차세리 본인도 그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늦게 공주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는데 거실 소파에 한성미가 앉아 있었는데요.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공주아가 소파 옆에 가서 한성미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미도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딸이 옆에 앉은 걸 느끼면서 한성미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주아가 조용히 한성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성미의 손이 차가웠는데요. 공주아는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감쌌습니다. 한성미는 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는 걸 느끼면서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공주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차세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말들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는 걸 공주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지금 공주아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성미가 공주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짧게 하지만 세게요. 두 사람은 그 상태로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이 바깥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밝았는데요.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 장면이 이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한 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차세리의 봉투가 열리는 순간 이 조용함은 또 한 번 깨질 테니까요.